지난 동영상에서 프레셔스 타임을 이제 설명을 하다가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 혹은 이제 본질적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수학과 프레셔스 타임에 대한 설명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제가 수학 멘토링을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차트입니다. 수학책에도 흔히 나와 있는 것이긴 한데 조금 공을 들여 색색을 넣어서 편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수학책에는 무수히 많이 집합 표시된 수들이 들어있는 그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수학의 교과목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자연수의 사칙 연산을 공부하는 내용들이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그 다음 단계 분수의 사칙 연산을 공부하는 단계고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음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결국은 자연수, 정수, 유리수까지의 사칙 연산들을 취급하는 그런 단계의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사이에 분수의 사칙 연산을 공부하게 됨으로써 다룰 수 있는 수의 영역이 대폭 확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음수 개념을 배우고 음수의 사칙 연산을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수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는 프레셔스 타임이 되는 거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는 지극히 혼란스러운, 수학을 두려워하게 되는, 혹은 수포자를 만들게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별차가 되게 크단 말이죠. 준비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지적 특성이 굉장히 강한 애들은요, 이미 준비가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과감하게 제시해 주기만 하면 이거 뭐야? 이게 재밌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수가 존재하고 그 수의 특성들이 이렇다는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적 특성이 강한 아이들은요, 상당히 어린 나이도 이걸 발견하게 되면 매력을 느껴요. 근데 지수가 130 정도 넘는 아이들 중에서도 음수의 개념을 통해서 수를 확장했을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뭐가 재밌어요 이렇게 느끼는 그런 종류의 아이들도 실제로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지적인 특성이 강한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이 음수의 개념이 발견이 되고 음수의 개념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천적인 특성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왜 어떤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느냐? 그거는 뭔가 이 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그 이전 단계에서 잘못되어 있거나 수에 대해서 이미 어떤 염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틈엔가 벌써 수라는 것은 끝도 없는 연산의 연속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평가받고 있다, 그런 느낌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혼돈스러운 음수를 발견했을 때 이것이 재밌네 혹은 신기하네 라고 느껴지기보다는 이거 뭐야, 더 혼란스럽네, 더 틀리기 쉬울 것 같네,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면 훼손되어 있는 것이죠. 선천적인 아이들의 특성으로 봐서는 분명히 재밌어야 되고, 그리고 상당수 많은 아이들이, 지적 특성이 상당히 강한 아이들이 이걸 설명해 주기만 해도 아주 쉽게 매력을 느끼면서 빨려들 수 있는 좋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험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수의 개념은 쉬운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수천 년의 고대 문명서부터 이 음수의 개념들이 발굴이 되고 발견이 되고 활용이 되는 기간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언제부터 인간이 음수의 개념을 발견하고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달까? 아니면 역사적인 발굴 작업 같은 것들이 더 진행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만, 이게 말하자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도 끊임없이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음수 개념을 가질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의 준비가 갖췄을 때 음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것들을 느끼고, 아니면 음수 개념을 했을 때 획기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프레셔스 타임으로 잘 연출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것들이 소위 무리수의 발견이에요. 중학교 교과서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대수 첫 부분에서 유리수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더 자세하게 파고듭니다. 그게 무한소수, 유한소수의 개념들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유리수라는 것들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것들을 이제 어렴풋이나마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무리수를 다루게 합니다. 물론 무리수가 중학교 3학년 가서 처음 만나게 되는 게 아니죠.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원주율이라는 무리수를 이미 경험을 합니다. 자, 원주율에 대한 키트도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필요한 숫자들은 아닙니다. 3.14 정도까지만 알면 학교 수학에서는 충분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3.14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파이라는 그리스 문자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생략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중학교 수학에서는 연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주율의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하는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가 필요로 할 적에는 그때 가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계산기를 사용하든지, 이런 것들을 수작업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들은 초등학생이 계산의 개념을 익히고 연산의 기본적인 구조를 익힐 적에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중학생만 되어도 이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1000개가 넘는 숫자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미지를 전달하는 것이, 원주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끝도 없이 이어지는 비순환 무한소수의 일부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학 6학년 과정에서 원주율을 이미 맛보긴 했지만, 무리수라는 것들이 어떤 수들이다, 그리고 무리수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무리수를 비교하고 무리수를 사칙연산하는 것들은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아이들한테는 프레셔스 타임으로서 새로운 수를 발견하는 기쁘작용할 수가 있고,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거 뭐야, 수학이라는 건 점점 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을 일으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계 적당한 준비를 잘 갖춰서, 그리고 이것을 호기심으로 접근하는데 잘 유도가 된다면 아이들이 이 이후의 과정, 고등학교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수학을 훨씬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에 성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하고 단계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더 나를 옥죄는 것으로 작용하게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든 센터의 부모님들과 아이들한테 접근하는 방법을 조금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리고 상당히 정교하게, 혹은 너무 서둘르지 말으면서 철저하게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호기심을 만족시킴으로써 이것이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제 공부들, 제가 얘기했던 문해 능력이라든가 영어 같은 것들은 다소 뒤죽박죽 접근해도 일단 노출만 많이 되면 아이들이 역량을, 지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확장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다고 봐요. 문해 능력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이 때문에 그게 말하기, 쓰기, 또 제대로 알아듣기,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를 읽어내기, 이런 것들은 경험치가 많고 많은 텍스트들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읽히는 혹은 남한테 회자되는, 즐겨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스토리 라인도 만들어내고 나름대로 말에 재치도 집어넣고 운율도 집어넣어서 다른 사람들 귀에 혹은 읽기에 맛깔스러운 글이 되도록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다양하게 노출만 되게 되면 어느 틈엔가는 그 맛을 느끼고 즐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문해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수학 과잉 학습이에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동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수학이 너무나 쉽게 비교될 수 있는 요소이다 보니 많은 부모들이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편견, 아니면 거의 폭주에 가까운 경쟁에 시달리게 되면서 아이들을 끝도 없는 난삽한 문제들 풀이의 연속으로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양하게 이러저런 텍스트를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제공하게 되면 지적인 특성이 있는 애들은 당연히 그런 부분의 능력들을 확장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걸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고요, 과잉 수학 학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잉 수학 학습과 게임에 몰두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실은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최근에 발견하게 되는 아이러니예요.
아이들이 수학학원에서 너무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많은 시간을 진을 빼고 나면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게임을 더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조장하는 환경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하는 거 너무나 당연하고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차원이 높은 지적 특성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동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지 선생님 얘기는 맨날 똑같아. 뭐 끝도 없이 반복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수학 과잉 학습의 여러 가지 많은 폐 경향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는 제 능력과 저항하고 있는 것이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아이들의 지적인 특성들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얘기를 좀 더 연결지어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복소수라는 게 나타나죠. 무리수로 확장이 되면 실수라는 수의 세계를 발견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첫 번에 만나게 되는 수가 복소수인 겁니다. 허수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허수라는 수는 지극히 추상적인 수예요. 실생활에서는 만날 일이 없는 수. 그리고 초창기에 수학자들이 이 숫자를 만들어낼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그 수학자들이 방정식 풀다가 다 안 되니까 그냥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이름 자체가 허수예요. 이 영어로는 imaginary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상상의 수인 거죠. 이 세상에 필요도 없는 수야. 아예 존재 자체가 하지 않는 수인데 수학자들이 그냥 장난삼아 만들어냈어. 그 사람들이 하는 장난은 사실은 우리 과학 발전하고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생각에 빠져들어가지고 만들어낸 허구적인 수야. 그래서 허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허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수라는 것들이 자연수부터 사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상상의 산물이거든요. 이름이 자연수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자연에 1, 2, 3, 4가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멩이에 1, 2, 3, 4가 써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 숫자, 한자, 그리고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제로는 인도 사람이 만든 숫자라고 그럽니다. 인도에서 만들어낸 숫자를 아라비아 사람들이 배워서 쓰는 걸 유럽 사람들이 보고 배워갔어요. 자기네들이 쓰는 로마 숫자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고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아라비아인들이 쓰는 숫자를 배워서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쓰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라비아 숫자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사실은 아라비아 사람들이 만든 숫자가 아니라 인도 사람이 만든 숫자라고 그럽니다. 그게 돌고 돌아가서 전 세계가 쓰는 공통적으로 쓰는 숫자가 되었어요. 로마 숫자, 인도 숫자, 한자 다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 둘, 세 개에서 변형이 돼서 숫자들이 나온 거예요. 즉 숫자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카운트인 거예요. 세는 것들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서 숫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자연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드는 관념인 거예요. 하나, 둘, 셋이라는 관념 자체를 만들어내요. 따라서 모든 것이 상상의 수이죠. 허수만 상상의 수가 아니라 자연수조차도 상상의 수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수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1차원 수들이에요. 근데 복소수부터는 2차원 수가 됩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복소수라는 수는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복소수들은 크기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절대값은 부호를 떼버리면 절대값이야 이렇게 되는데 복소수부터는 숫자의 크기라는 것이 절대값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비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원 수인 거예요. 그리고 2차원 수가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제가 숫자의 확장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처럼 5분, 10분 막 떠들어대면 당연히 아이들은 그 다음엔 또 다른 수가 있나요? 물어봅니다.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복소수 이상의 수는 3차원, 4차원, 5차원 수로 계속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벡터인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행렬 구조를 가지게 되면 행렬이는 새로운 수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선형대수 이런 개념으로 확장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학 전공자들이 되게 되면 행렬이라는 새로운 수 역시 가감승제를 해야 되고 크기 비교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개념들이 좀 더 기본적인 차원에 있던 수와
같은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차원이 높은 개념들을 설정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등수학에 접근하려는 친구들은 이 수가 한 단계 한 단계 확장이 되면서 새로운 수의 세계를 눈을 띄게 하는 그런 프레시오스 타임을 적어도 5단계, 6단계 거쳐서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소중하게 시간들을 잘 만들어주는 그런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